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약간 이제 3월 지나가면서 주주총회 시즌도 지나가고 행동주의 펀드 관련 기사들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거 뭔가 한번 정리는 필요하고 한 시점에 대한 어떤 해석들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 이제 진행자 자리에 화목마다 앉으신 분들 저희가 이제 또 전문가로 패널로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행동주의 펀드라는 얘기를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올해는 정말 더 많이 들었던 한 해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올해 올 초에 또,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슈화가 많이 됐고.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주목받았었던 이유부터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좀 딥하게 들어가죠. 예, 우리나라에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IMF 이후에 네. 뭐 참여연대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시민단체들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수 네.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뭐 2007년도에도 뭐 세리 펀드가 나타나서 뭐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고 뭐 분명히 있었는데 항상 이슈화가 됐다가 주주총회 끝나면 살며시 스며들고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슈화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슈화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SM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꺼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뭐 내년도 내후년도도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건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그 지금 코리안 디스카운트 용어를 쓰죠 우리가. 네. 근데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가장 크게 이제 뽑는 게 항상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다 뽑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취약성입니다. 근데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또 가장 여러 가지 지배구조 요인들이 있는데 사적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소액주주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미미하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낙후됐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은 기업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작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뭐 대변인, 스피커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 아시겠지만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다음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영 자체는 그 전에는 옛날에는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기구로 해서 그 하나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은 이사회의 경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사회가 중요한데 네네네. 이게 또 이제 지배주주의 이사회 운영이 간행적으로 된다고 치면은 엄청나게 주주총회에서는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사의 경영이 간행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치면은 엄청나게 또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슈화가 되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이제는 지배 구조를 개선시킨다는 명분하에 하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많아지면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번 주주총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말도 안 되는 주주 제한도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그 소액주주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낙후되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가 펼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저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 내용을 들으실 텐데 간혹 일부 투자자분들은 진짜 주총 시즌이 끝났으니까 진짜 이제 좀 철진한 내용이 이제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또 사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장님에게 오늘 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그 있을까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주주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엄청나게 하고 저한테도 전화 엄청나게 이거 될 거 같냐 아니냐 KTNG 이번에 될 거 같냐 안 되느냐 저한테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전화가 안 오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의 경영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그럼 주주총회 좀 기다려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뭐냐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기업 구조 개편입니다. 네네네. 뭐 분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M&A를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영업 양수도를 했을 때 항상 방향성은 옛날에는 뭐 대주주의 의지대로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주가도 오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업 구조 개편 뭐 물적 분할, 뭐 지주사 전환했을 때 최근에도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주 행동주의가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소액주주 모임을 모여서 또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주총회 아니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툭 터놓고 얘기해서 주주총회 두세 달 전부터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 나오면 재벌 주연, 그다음에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 조연 해가지고 얘기 나오다가 쏙 사라지고 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씩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네. 하지만 또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예전에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연대의 참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조금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로 조금 좀 태색한 이미지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구조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워낙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럼 패시브 펀드들이 뭐 5% 이상, 뭐 10% 미국에서는 또 대다수 많이 패시브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소리를 잘 안 내요, 결론적으로. 목소리를 잘 안 내고, 뭐, 의결권 자문기관, ISS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의결권 자문기관도 뭐 4,000개, 5,000개, 뭐 수천 개의 의결권 자문기관 하는 거니까 자기의 기준점에 맞나 안 맞냐만 표현하는 거지, 뭐 세부적으로 정성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규격에 맞게 또 시스템화 됐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패시브 펀드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리고 이런 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리만 그렇죠. 사태 이후에 2011년부터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2019년도에 우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주주 관여부터 어떤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 뭐 흐지부지 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정치적인 의도 뭐 지금 KT 사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발반을 하는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주 행동주의들이 좀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네네네. 분명히 거기도 이제 펀드로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안 많이 하고 수시로 제안하고 작년도에 뭐 500원 배당했는데 뭐 10,000원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주주 제안도 있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정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중간에 잠깐 부장님께서 얘기해 줬던 게 그러면 소액주주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전 듣다 보니까 뭐 우스개로 삼성전자 소액주주야 다 같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면 된다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소액주주들은 의견 응집을 어떻게 시키지? 라는 좀 고민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워풀하게 만들어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주주 행동주의 역할이 뭐냐면 주주 행동주의 지분율은
뭐 다 아시겠지만 1%에서 2% 사이예요. 대부분은 물론 뭐 10% 이상 해갖고 뭐 자기가 사면서 기타 법인을 사면서 올리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주가 자기가 다 올리고 따라서 사는 뭐 세력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1% 2% 갖고 명분 싸움이죠. 그래갖고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표를 얻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나가야지만이 정화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모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칠 부분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1%를 가지고 큰 뭐 이제 한 뭐 다른 기관들도 호응을 얻고 그런 부분들이 더 빨리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액주주도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이제 연락해서 모이고 그리고 또 움직력 자체도 그런데 소액주주는 또 스피커가 또 크고 언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주주 제안을 하면서 그런 절차상으로 더 빠르게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 전략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액주주를 좀 모을 수 있는 물론 명분이 좋아야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 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거는 뭐냐면 이제 주주 관여라고 그래서 네. 인게이지먼트죠. 근데 스튜어디 코드에서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경영진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주주 서한을 보내는 거죠. 네. 공식적이나 비공식적. 아, 니네 이거 잘못되고 있어. 한번 고쳐봐.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러니까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상법상 규정은 3%, 그다음에 이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는 뭐 1%, 0.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요새 뭐 배당을 확대하라든지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든지 아니면은 또 중요한 거는 이사의 멤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경영 그다음에 이제 감사에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주주 행동주의가 왜 또 이슈화되고 파워풀하게 작용할 그전에는 그냥 한번 작용하고 내년도 내후년도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파워풀하게 들어가는 게 딱 한 가지가 진짜 파워풀하게 들어가는데 뭐냐면 감사위원회 한 명 3% 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이사를 다 뽑고 나서 그 중에 이제 감사를 뽑으면 이사 중에서 3% 룰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 지배주주한테 호응을 얻는 이사를 다 뽑아놓고 그 중에 감사위원을 뽑았는데 2020년 12월 달에 상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감사위원회 한 명은 무조건 한 명 이상은 3% 룰을 적용해라. 그래서 파워풀하게 2022년 3월 달에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그 SM에 주주 제안을 해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한 명 들어가게 했죠. 근데 얼라이언 파트너스뿐만 아니라 주주 행동주의 또 회사들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가 들어가는 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 경영에 대해서 항상 그 감사가 지키고 다 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왜 주주 행동주의 힘도 없었냐? 맨날 손만 들고 왜 이렇게 다 자기 사람으로 다 꽂아놓으니까. 그랬냐? 그런데 네네. 이제는 감사로 들어갔기 네네네네. 때문에 진짜 파워풀하게 한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제 장치를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내용만은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기업 가치나 이제 경영진도 함부로 경영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뭐 주가 관리 측면이나 뭐 그 어떤 영업 활동 측면에 있어서 성과를 보여야지만 말 그대로 다음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내가 계속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니까 네. 이 분위기가 계속 강화된다라는 거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주가나 기업 가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봐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옛날 사례하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대표적으로 네네. 하고 이제 요즘 사례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그 SK 소버린이요. 네. 2003년도에 3년도인데 그게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여기서 아주 이제 전술적인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왜냐면 그 70년대, 80년대 그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좀 악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돈을 먹고 주식시장이 또 경영권 다툼을 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또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바로 나오는 그런 태도가 많았었는데 SK 소브린 사태는 지금 SK 자체가 그 IMF가 터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뭐 금융회사들든지 아니면 뭐 무역상자들이 뭐 동남아시아 투자를 했던 뭐 채권을 투자했던 뭐 이제 뭐 자산을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못 받은 상태 그렇죠. 되면서 금융회사라든지 무역상사가 직접적으로 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두두두 부메랑처럼 그렇죠. 뭐 망하기 도미노처럼 망하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SK 그룹 중에 SK 증권이 그때 이퇴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JP 모건이 유상증자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이면 계약이 있었죠. JP 모건이 손실 보는 만약 주가가 빠지는지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주겠다. SK 글로벌이 그러니까 지금은 SK 네트워크스죠. 네네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2003년 1월달에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면 계약한 거냐 어쩌고 하다가 수사하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상사죠 그게. 네, SK 글로벌이.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2000년 3월 달인데 정확히 3월 달에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되고 그 와중에 SK 주가는 엄청 빠졌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몇천 원대였는데 제 기억은 그때 한 뭐 6천 원 얼마인데 한 3천 원, 2천 원까지. 이제 정확히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맞아요. 많이 빠졌죠. 그 한 달 사이에 빠진 사이에 소보린이 14.99%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감사위원회 3% 룰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 정확히 다섯 개 펀드를 이용해서 3%씩 잘게 들어왔습니다. 3% 룰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썰어서 네. 신고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왜 14.99%만 들어왔는지 네네. 혹시 제가 그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네. 지금 한 예를 들면 그 화이브가 저희 이수만 전 네네네. 총괄한테 사오면서 14.8%를 사오고요. 네네네. 옛날에 넥슨이 NC 지분을 NC 지분을 공격하면서 14.89인가 99%만 네네네. 왜 그러냐면 대주주 15% 이상이 사면 네. 공정위한테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합 신고를 해야 이게 되니까. M&A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네.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그래 피하기 위해서 소보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 기법인데 그렇겠네요. 딱 14.9%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 M&A라는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해서 14.99%를 사오면서 어찌됐든 지배구조의 취약성 대주주 맘대로 분식회계 지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임용 계약을 해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킨 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배구조 취약성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현 경영진을 다 교체해라. 그래갖고 소보린이 맞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이 다시 2005년도에 재선임되고 그래서 외국심으로 호소하면서 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1,800억 취득했는데 9천억,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취득을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네. 이 사태를 보면서 좀 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이렇게 맘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조금 저기 한 게 이제 2006년도에 네네. 그 KTNG 요즘도 KTNG가 네네네. 많이 하지만 그때도 이제 한국담배인상공사였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담배인상공사는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KT랑 포스코 같이 정확히 민영화가 돼서 지금도 일대 주주로 중소기업은행이 가지고 있지만 그 네네네.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네네.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주인 없는 회사죠 결론적으로. 근데 칼 아이카는 아까도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 기업 사냥꾼으로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셨고 그런데 이분이 2006년도에 6.8%를 KTNG를 신고하고. 사면서 들어왔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했죠. 이제 뭐 이사에 네 사람 임명해라. 그다음에
그 배당, 이런 거. 자회사들 네네네. 자회사 이제 그 담배 임상공사죠. 이제 네네네네. 그거 매각해라. 네네네. 뭐 그런 것들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는데 2006년 12월달에 나갑니다. 엑시트를 합니다. 그때 한 1,000억인가 1,500억.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민영화되면서 그 여러 가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제 잘 돼 있었는데 KTNG가 잘 돼 있었는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요구하다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네네네. 좀 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도 재밌네요. 예, 그것도 아직도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밝혀지지 영화 않- 같은 일이 예. 있지는 그러게요. 않았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때 2015년도에 뭐가 네네. 있었냐면 그 두 가지 합병이 있었는데 SK CNC와 SK 합병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삼성물산 있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SK랑 SK CNC의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으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이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 다 아시겠지만은 합병 비율은 당연히 이제 시가자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제일모직이 PBR이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PBR은 거의 1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제일모직 주주들한테는 아무 반대가 없죠. 결론적으로 다 100% 찬성으로 결의가 됐는데 문제는 그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그때 가지고 있었음 지분을 원래부터가 네네네.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합병 비율이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이다. 합병 비율의 부당성에 대해서 가처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한테 반대 캠페인을 했죠. 이거 부당하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애국심으로 TV 방송까지 하면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엘리엇이 나오는 상태가 됐고 주로 애국심을 이제 많이. 맞아요. 네. 대기업을 겨냥했던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사실. 그리고 이제 많이 최근에 많이 해결됐던 게 이제 KCGI, 한진칼. 그렇죠. 네네.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KCGI가 2018년도에 11월 달에 9%를 매입 신고하면서 한진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땅콩 해양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이거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 6개월 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암만 높다래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룰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 제한을 2019년 3월 달에 그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을 했는데 이게 다 거부당했습니다. 6개월 그 주주총회 전 6개월 전에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 보유 기간이 6개월. 보유 기간이 6개월. 예. 네. 보유 기간 6개월 돼야 되는데 네네네. 거기는 이제 6개월이 안 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법을 바꿨습니다. 아까 그렇군요. 2022년 12월 달에 네네네. 그 3%율 감사위원 그거 바꾸면서 이제는 6개월 안 돼도 된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네, 그런 거 필요 없이 주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손쉬워진 거네요. 예. 뭐 무리하게 막 미리 들어가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주가가 조금 뭐 올랐습니다. 한지칼 그렇죠. 별로 안 올라가 조금 올랐다가 네.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올랐냐면 2020년 1월 달에 네. 삼자 연합이 됐죠. KCG하고 김연아 네네네. 조연아. 조연아. 김연아가 아니라 조연아 전 부사장 하고 그다음에 반도그룹이 네. 삼자 결합이 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 지배구조를 바뀌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영권 다툼이 있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2019년도에서는 그냥 주가가 조금 급등했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했는데 그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KCGI의 명분이 많이 쇠퇴했던 거죠. 왜냐면 땅콩 해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을 혼자서 맘대로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하고 혼을 내줘야 된다.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0년대, 80년대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무조건. 네네. 뭐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이거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분쟁 붙으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명분이고 뭐고 이제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누가 이기느냐, 누가
그 이제 자기 찬성표를 얻느냐. 그리고 또 그때 또 기법이 뭐였냐면 이제 반도그룹에서 좀 주식을 기타 법인으로 사면서 맨날 이제 기타 법인 보면 이거 또 샀구나, 또 신고하겠구나. 이제 11%인데 또 13% 신고했구나, 또 13%인데 15% 신고했고 다 예측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명 자기네들이 사면서 올라간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산업은행이 그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3자 배정으로 한직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지분율로는 이쪽이 훨씬 좋은데 지금 회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났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명분을 잃으면 조금 물론 이제 2018년도에 KC에전 들어왔기 때문에 먹고 나갔을 겁니다. 제가 그렇겠죠.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명분 싸움이 좀 안 됐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오스텍 임플란트. 네네네, 그렇죠. 작년 12월달에 들어왔었죠. 7%.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2개월 있다가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MBK랑 그 오스텍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 유니스 캐피탈이랑 공개 매수를 했죠. 그렇죠. 근데 KCGI가 들어와서 공개 매수한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 그만한 그 공개 매수에서 82% 지분을 살려면 금액도 해서 네, 맞아요. 진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진비를 한 거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KCGI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냥 단기 차익 먹고 나간 거죠, 결론적으로. 뭐 저기 NH랑 해서 자금 조달도 다 그쪽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꽤 이미 진행됐었던 그러니까 거죠. 뭐 백기사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네, 옛날부터 진비가 돼 있었고 네네네. 공을 들였다가 이렇게 왜 들어왔니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은 많이 있었지만 네네네. 주주 행동주의로서 표현도 못하고 그냥 바로 엑시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네. 또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SMA였죠. 그렇죠. 네, 네, 온라인 파트너스. 근데 저는 이제 용두삼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 이슈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달에 그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성공했고 그리고 SM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수만 전 총괄이 라이크 기획이라고 100%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SM과 장기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획해주고 하면은 로얄티를 뭐 10년 뭐 몇백억씩 계속 갖다주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옛날에도 얼라이 파트너스만 그런 게 아니라 KB 자산운용에서도 주주 서한 보내서 이거 끊어라. 뭐 지금 시스템으로 다 있는데 굳이 이수만 그 전 총괄을 꼭 거쳐야 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백억이니까 당연히 EPS가 증가해요. 그게 이제 끊는다고 치면 EPS가 증가해서 좋은 취지로 들어와서 감사까지 하는데 성공을 했죠. 컥격한 공을 세웠고 SM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작년 10월 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SM 경영진이 발표한 게 뭐냐면 이수만 전 총괄하고 라이크 기획과 용역 계약을 끊겠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한 거죠. 당연히 EPS가 증가, 몇백억이 이제 현금으로 안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을 세웠는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2월 달에 공시 하나가 나옵니다. 카카오가 이제 그 제3자 배정으로 네. 유상증자랑 시비 발행해서 한다고. 근데 그런 부분이 촉발이 되면서 이수만 전 총괄이 14.8%를 하이브한테 팔게 되고 하이브가 그걸 받고 공개 매수를 한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뭐 하면서 뭐 어떻게 또 고치든 뭐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을 했어야 돼요. 주주 행동주의가 내 기업 가치에서는 당연히 이게 지금 가격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희석 당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가치를 하락하는 요인인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 전혀 표현을 안 하고 지금 뭐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으로 들어갔죠. 결론적으로 뭐 추천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주 행동주의가 하이브편 카카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거는 기업 가치 훼손인데도 불구하고 뭐 장기적으로 표현했을 땐 좋다는 표현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카카오가 경영권을 다 지분을 인수해서 공개 매수 성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 파트너스의 역할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의 경영대로 가는 거지 이사에 참여한다고 뭐 얼마만큼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용두사미로 뭐 다른 뭐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리고 좀 뭐 자기네 펀드들 주주 행동주의 펀드를 알리는 계기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제가 뭐 한 10년, 20년 흐름을 쭉 한번 훑어본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뭐 기존에는 대기업 집단 위주로 이런 이슈 등이 자꾸 벌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그 기업 규모라든지 뭐 자본금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실히 좀 다운되는 듯한 느낌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더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그 성장의 한계에 약간 부딪혔어요. 물론 우리 2000년까지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 같지. 그러면 네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조정할 때 주주 환원율이 중요하게 됐어요. 네네. 뭐 은행들도 항상 표현할 때 주주 환원율이 얼마니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배당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주 환원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주주 환원 관점에서 뭐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당 말고 성장해야지.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니네 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해?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에 대한 한계가 붙고 물론 현금이 없는데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 주주로서 현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이제 자본 배분을 잘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주인한테 줄 거는 주주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또 운영상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투자할 건 하고. 근데 그런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움켜쥐고, 그리고 지금도 그 지분율이 20% 대주주가 다 자기 돈 같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로 타겟하는 것은 한 그 정도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그런 경영인들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더 큰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그럼 뭐 투자자분들이 소팅하기도 좀 좋겠네요. 주주총회에서 60에서 70 특별 결의가 이제 저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 총 주식수의 3분의 1 찬석과 그다음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50% 60% 있으면 대충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은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객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주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감사는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다 깨어 나가는 거지만은 돌덩이를 조금씩 깨어 나가는 거지만은 조금 단기적으로 하려면은 60% 가지고 있으면 힘들죠. 그거를 고치려면은 특별결의 사항을 다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타겟은 한 뭐 20%, 그 정도가 딱 알맞죠. 물론 주가는 많이 빠져야 되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온데도 주가 빠지고 여러 가지 뭐 이사의 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타겟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스치는 바람처럼 그냥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패시브 펀드가 많아졌고 액티브로 할 수 있는 데는 뭐 지금 쏠림 현상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또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시켜서 기업 가치가 할인된 거를 정상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펀드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또 주주총회 이슈화가 된 게 뭐냐면 주주 제안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주주주의 행동 펀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뭐 주주 환원율이 중요시되고 아까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물론 이런 순기능들에 대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뭐 모바일로 주주 행동주의 관련해서 뭐 활동 시작된다라는 속보가 오면 제가 너무 저렴한 생각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야 이거 오르겠다.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로 인해서 어떤 변동성 확대가 필연적으로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역기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수순이라고 봐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그 대부분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경영권이 붙으면 경영권 오르는 거고 문제였을 때, 네. 지금 뭐 KTNG라든지 뭐 JB
전북은행이라든지 금융지주. 금융지주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붙었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고쳤었을 때에 오르는 거지. 그 경영권 아까도 한직할 사태 한직할 사례 보면은 그 주주 제한해서 하면 조금 오르다가 경영권 이슈가 붙으니까 오르는 그렇죠. 것 같이.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될 수 있는 옛날에는 소외돼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분명히 한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뭐 한 달 안에 뭐 10% 20% 상승률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봤었을 때는 이거는 한 50% 60%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지 합당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야지. 네.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원들도 그렇게 접근해야지. 뭐 단기적인 이슈로 경영권 이슈로 한다고 치면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기업 가치 측면으로 따지면 기업이 결국은 자본을 제대로 분산시키고 배치하고 그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부분이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활동이 강화되는 부분이 우선 그런 고용 환경을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비용, 네네네, 고용 환경의 그렇죠. 비용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노동 시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뭐 맞아요. 많이 네. 뭐 이제 그만두고 또 고용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노동 시장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종업원을 자른다. 배당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네네.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현금을 이만큼 쌓아뒀는데 배당을 안 주는 그런 기업들을 하는 거지 잘 운영이 돼서 막 적자 나오는 회사에 대해서 뭘 이걸 어떻게 해라 그러면 적자 나오니까 당연히 고정비를 줄이면은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는 별로 맞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았었고 이제 뭐 주주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락된 것 같겠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주주총회 그런 이슈가 또 될 만한 기업들을 찾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떤 이런 그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뭐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식에 대한 방향으로 설정하게 될지와 이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이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삼는다면 무엇을 꼭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적인 그게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는 틀리지만 단기적인 이슈를 하려면은 지분율이 적은 데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요.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DB라든지 왜냐면 경영권이 분명히 받는다. 뭐 KCGI가 의도가 됐던 안 됐던 뭐 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회사가 잘못한 흐름으로 계속 지배구조가 악화되는 부분으로 간다고 치면은 그런 회사를 좀 눈여겨 보시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고칠 점이 있다라고 계속 와치를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향성은 이제 그런 회사들을 뭐 노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얼로케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차근차근 뭐 배당을 100원 줬다가 200원 주고 300원 주고 차근차근 가면서 또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 펀드도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성이 있다는 게 그전에는 그냥 한 번 끝나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펀드 해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주주 제한 하는 거 형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내년도도 한번 또 제안을 할 것 같고 그 와중에 좀 이상하면 임시 주주총회도 열어서 소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땅한 기업 가치를 못 받고 있다. 그런 회사들은 근데 60% 70%는 좀 미안하지만 조금 차치하고 조금 지분율이 적으면서 분명히 이런 포텐셜이
이제 기업 가치가 뭐 주주 행동주의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지만은 분명히 주주 행동주의도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주주행동주의 관련해서 옛날 이야기부터 한번 쭉 들으니까 네. 새롭기도 할 뿐더러 뭔가 좀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걸 또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 뭐 또 하나 자본시장의 기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 기업 경영인에 대한 견제 장치는 주주들의 집단 행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효과에 대한 부분 등은 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물론 너무 이제 배당 기승전 배당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겠지만 관련해서도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자사주 뭐 SK 같은 경우 24% 가지고 있으면서 네. 소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샘도 뭐 그런 것들은 진짜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그만큼 쌓아갖고 소각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당 확대도 있지만은 자사주 소각도 맞아요. 물론 해야 되죠. 너무 쏠림 없이 예. 실제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적정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주행동주의가 좀 펼쳐지길 바라겠고 저희들도 뭐 이 시간을 또 이렇게 들었으니까 더 관심 있게 그 행동들 그리고 그 결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뜻깊은 시간들 그리고 3월 주총 시즌 지나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이스 버디. 정프로 오늘 내기 졌으니까 내 차 운전 좀 해줘야지. 아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어허, 이 사람 아직도 몰라. 가입 즉시 보장받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고 누적 가입 수가 300만이라는 그 하나 원데이요? 내 차 운전을 맡길 때도 남의 차 운전을 할 때도 모바일로 3분 쉽고 빠르게 하나 원데이만 알면 당신도 프로. 굿샷!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뭐 시장 정리도 쭉 했고 저는 좀 다른 사담이긴 합니다만 주주행동주의 과거 사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소버린 네, SK 여기가 2003년이었는데 저 고3 때라 그렇게 큰 공감은 좀 덜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네. 하나의 그 힘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재벌 기업 재벌과 이런 행동주의 펀드나 참여인들 사이에서의 이런 다툼은 이걸 뭐랄까요? 뭐 악의 제국가 뭐 약간 제3자 이런 입장에서는 것들에 싸움 대한- 구경하는 건데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 과정에서도 분명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 그 코로나 시국에 우리 코스피가 3천 시대를 가면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그 사이에 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투자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 정리 다 됐고 뭐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아닙니다. 네네. 충분했습니다. 오늘 너무 옆에서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프로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자리를 비우게 돼서 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이상원 파이팅. 부장님도 네. 역시 내일 다시 뵈면서 또 시장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퇴근길 라이브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